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오히려 황홀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하게 되실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공장 일을 하고 있는 40대 주부인데요. 남편은 시댁이 하는 식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 형제들도 다 함께하는 가족회사였고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팔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인력난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안 구해지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공장에서 포장 일만 도와주면 돼. 잠깐만 도와주라. 남편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했고 저도 애들 키우느라 식당일 같은 알바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장에 가서 포장 일을 도왔어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얼마나 커질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몰랐죠. 처음에는 정말로 가끔씩 도와주는 정도였는데요. 포장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작은 일을 도맡아서 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오히려 재미있었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아주버님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기도 했고요. 게다가 큰아주버님이 저를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일은 너무 많고 사람은 안 구해져서 애먹었었는데 재수 씨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내가 재수 씨를 위해 한턱 쏘던가 해야겠다. 이러고 나서 큰아주버님이 진짜로 삼겹살을 사주셨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저를 볼 때마다 할만한지 살펴보고 괜찮은지 걱정해줬죠. 남편과 아주버님이 그래주니까 작게나마 가족에게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 변해갔는데요. 공장 일이 생각보다 끝이 없는 거예요. 일이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 공장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이랑 다르게 다급한 목소리로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오늘은 포장이나 청소일이 아니라 재고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어? 지금 빨리 해야 할 것 같아. 할 일이 태산인데 이렇게 늦장 부리면 어떡해. 남편뿐만 아니라 아주버님들도 저한테 일을 부탁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가족 일이니까 짬날 때 조금씩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나중 가니까 당연해지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바쁜데도 무리해서 우리 애들을 맡아주고 계시는데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이러니까 섭섭했죠. 그것도 모자라 남편과 아주버님들이 처음에 저한테 미안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덜 미안해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과 아주버님들이 고마워하면서 밥도 사주고 그랬지만 이제는 제가 안 도와주는 게 이상하다는 것처럼 행동하셨는데요. 고맙다는 말조차 듣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제는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게 당연해진 것 같아. 일하는 게 불만이라는 게 아니라 월급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잠시만 도와달라고 해놓고 이제는 대놓고 월급을 안 주면 어떡해. 당신은 무급으로 이렇게 공장 일을 돕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자기가 월급을 안 준 건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대답을 꺼내놨어요.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정신이 없는 거지만 나중에는 다 잘 될 거야. 공장 일이 자리 잡히면 우리가 이득일걸? 그러니까 공장 직원이 구해지고 체계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줘라. 그때는 당신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안일만 해도 돼. 남편이 이렇게 좀만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봐줬거든요. 그런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고 남편이 저한테 월급을 안 주고 아낀 돈으로 뭐 했는지 아세요? 남편 목 수익까지 포함해서 부동산을 엄청 사고 다녔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이랑 저녁을 먹으려고 열심히 상을 차렸거든요. 제가 분명히 상을 다 차렸으니까 얼른 와서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못 들었나 봐요. 남편이 안방에 있길래 얼른 나와서 밥 먹으라고 말하려고 불쑥 들어갔는데요. 남편이 잘 안 쓰는 선반 서랍에 손을 대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안 놀란 척 바로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벌써 다 차렸어? 아, 말을 하지 그랬어. 밥 먹자. 오늘 된장찌개 했어? 아, 냄새 좋네. 맛있겠다. 당신도 얼른 와서 앉아. 나 배고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숟가락을 들길래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전 남편이 워낙 수상스러워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는데요. 이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 당신이나 나나 여기 서랍 잘 안 쓰잖아. 여기에 뭐 넣어놓은 거야? 여기 원래 비어있지 않았어? 예전에 청소했을 때 확인해보니까 비어있던데. 제가 이러면서 서랍 안을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남편이 다가오는 거예요. 남편이 화제를 돌리면서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 있죠? 여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공장 일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일이 너무 안 풀려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인력 문제도 그렇고 자재비도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야. 공장이 어찌저찌 돌아가고 있긴 하거든. 남편이 이러길래 저도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동안 공장에서 무급으로 일하면서 쌓인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제 불만 사항을 말했는데요. 도대체 그놈의 공장은 언제 자리 잡는 거야? 사람 구하고 있는 거 맞아? 나 언제까지 무급으로 공장 일 다녀야 하는데 우리 생활비도 생각해야지.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일단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아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있었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도 금방 그만두더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 문제가 아니라 형들이 뭔가 갑질 같은 걸 하고 있나? 남편이 이렇게 공장 문제를 털어놓고 제가 조언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선반 서랍에 대해 말을 못했는데요. 이야기할 땐 몰랐는데 잠들려고 자리에 누우니까 남편이 만지고 있던 선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서랍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었길래 남편이 그렇게 놀란 걸까요? 다시 그 순간을 떠올리며 남편의 행동을 되짚어 보았어요. 남편이 분명히 놀랐지만 곧바로 태연한 척을 하는 걸 보아하니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공장 일 때문에 몸이 노곤노곤해져서 잠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의 선반을 꼭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남편에게 선반 서랍에 대해 물어보지도 못하고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남편도 공장 일로 바빴고 저도 공장에서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없을 때 드디어 선반 서랍을 열어볼 수 있게 됐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선반 서랍을 열어봤죠. 그런데 그 안에 웬 서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남편이 저 몰래 건물, 상가, 집 이런 게 아니라 토지를 사고 다닌 거죠. 임야, 농지 이런 토지를 샀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쳤어요. 돈 되는 걸 사든가. 왜 이 땅을 말도 없이 샀어? 나한테 안 준 월급으로 이런 데에 돈을 쓰고 있었던 거야? 예전엔 안 그랬는데 도대체 왜 이래?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전 남편에게 너무 실망해서 막 쏘아붙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보고 진정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싸게 잘만 사놓으면 운 좋게 개발돼서 떼돈 벌걸? 그래서 나 무인도까지 샀어. 우리나라에 섬이 약 3천여 개가 있대. 무인도 중에 40% 정도가 사유지로 거래가 가능한 섬이고 나머지는 국가 소유거든. 거래가 가능한 섬을 구입했으니까 거길 꾸며서 휴양지 섬처럼 만들 거야.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게 하려고. 남편이 이러길래 제가 더 화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 당신한테 말 못한 이유도 일단 당신 몰래 산 섬이라서 어느 정도 돈을 번 다음에 고백하고 싶었어. 당신이 무급으로 공장 일하느라 고생한 것도 있으니까 준비한 게 있었지.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당신한테 주려고 했거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묵묵히 일해줘서 고마워. 남편이 이러면서 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 마음이 느껴져서 화가 서서히 가라앉았죠. 그동안 제 눈치를 보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던 게 느껴졌거든요. 제 표정이 조금 풀어지니까 남편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공장 운영하면서 섬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섬을 좀 꾸며서 우리 가족들도 지내게 하고 나중에 관광객들도 오게 해서 돈 좀 벌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남편이 무인도를 별장처럼 꾸며보자고 하는데 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이미 산 섬이니까 남편 생각대로 해보라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돈을 어느 정도 벌었다고 하니까 허락해줄게. 그런데 수익이 안 나면 바로 처분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 숨기고 있어봐. 그때는 얄짤없어. 남편이 이렇게 제 허락을 받고 짐을 싼 다음에 섬 쪽으로 갔는데요. 남편이 섬을 꾸민다고 한참 동안 내려가 있었어요. 전 그동안 남편 없는 빈자리를 몸으로 떼어서 일하고 있었죠.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애초에 도망갔을 거예요. 남편이 제게 성의를 보인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일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어요. 제 동생은 예전부터 한량 기질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 노는 것을 좋아했고 뭐든지 열심히 하기보다는 대충대충 넘기는 성격이었어요. 그때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죠. 어릴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동생에게도 와이프가 생기고 자식들이 생겼는데도 한결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동생의 책임감 없는 태도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럴 거면 우리가 하고 있는 공장에서 일하라고 하니까 또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보, 혹시 내 동생 좀 도와줄 수 있어? 내 동생이 사실 취직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잖아. 우리가 하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남편도 우리 동생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잠시 고민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러더라고요. 알겠어. 안 그래도 직원이 계속 안 구해졌는데 잘 됐네. 일자리는 마련해 줄 수 있는데 대신 처남이 정말 열심히 일해줘야 돼. 남편이 이렇게 허락해줘서 동생을 만나서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따로 불러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봤는데요. 내가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서 하고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네가 워낙 한자리에 정착해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일할 자리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공장 일이라고 거절하지 말고 와서 일 좀 해봐.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제 말에 동생이 깜짝 놀란 듯 하다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감동을 받았는지 이런 식으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정말? 매형이 된다고 했어? 다행이다. 안 그래도 계속 일자리가 안 구해져서 고민이었거든. 누나가 말 안 해줬으면 새벽에 인력사무소라도 가보려고 했어. 동생이 이러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말로만 이러고 농땡이 피울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동생이 처음 몇 달간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그만둔다는 말 없이 잘 다니고 있는 것 같길래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적도 있죠. 나도 공장 일 하느라 바빠서 대화를 통 못했네. 일은 할만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이러니까 동생이 너무 의외의 답변을 보낸 거예요. 저는 동생이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의젓하게 이런 답장을 보낸 거 있죠? 공장 일이 생각보다 힘들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쉬고 있어서 와이프가 벌었었잖아. 계속 버텨봐야지. 전 그 말을 듣고 동생이 드디어 철들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어요. 평소처럼 제가 동생이랑 같이 공장으로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랑 제가 전혀 다른 파트에서 일하고 있어서 동생 놈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 직원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여직원이 면접 보러 왔을 때 남편이랑 아주버님들이 바빠서 제가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직원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이러더라고요. 저 혹시 따로 할 말이 있는데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기는 그렇고 다른 곳으로 가서 대화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아주 은밀하게 속삭이길래 깜짝 놀랐죠. 제가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여직원을 휴게실로 데려갔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마자 여직원이 이러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분한테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 남자 직원분이랑 같이 회식하다가 사모님 동생이라는 것까지 알아냈거든요. 이러면서 제 동생이 이런 말까지 했다면서 어쩔 거냐고 따지는 거예요. 제 동생이 한 말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할 말이 없는 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대꾸했는데요. 네? 남자 직원 누구요? 김범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가 혜연 씨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일단 동생이랑 이야기 좀 하고 올게요. 여직원 말이 사실이면 피해자랑 가해자를 같이 두고 말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동생이 일하는 파트로 간 거죠. 그리고 동생을 공장 밖으로 불러서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너랑 같은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여직원한테 뭐라고 했어?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 그 여직원이 나한테까지 찾아왔거든? 제가 이러니까 동생이 어깨를 움찔하더라고요. 그 후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러는 거 있죠? 아니, 같은 파트 직원들끼리 어제 회식을 했는데 술에 너무 취해서 여직원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 평소에 호감이 있어서 장난을 치다 보니까 선을 넘은 거야. 제가 그때 여직원한테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이냐고 교차 검증을 했거든요. 동생이 맞대요. 동생이 자기가 실제로 그랬다고 순순히 고백했는데 아니라고 계속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일단 이를 으득으득 갈며 동생에게 나중에 보자고 했죠. 그리고 나서 여직원이 있는 휴게실로 간 다음에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제가 동생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듣고 왔는데 정말 죄송해요. 동생이 너무 취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취했어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죄송해요. 동생 불러서 사과시킬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여직원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직원이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합의금을 요구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죠? 그 남자 직원분이 돈을 준다고 해놓고 안 줬거든요. 신고하기 전에 얼른 주세요. 여직원이 돈을 요구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생활비도 겨우 충당하고 있어서 비상금도 못 모으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저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여직원한테는 이런 식으로 말해뒀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사장님이랑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 여직원한테 줄 돈이 없어서 남편을 찾아갔는데요. 남편을 보자마자 다른 직원들이 들을까봐 이런 식으로 속닥거린 것 같아요. 여보, 지금 내 동생이 사고를 쳤어. 김범준 그놈이 직원들이랑 회식을 하다가 혜연 씨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대. 내가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동생이 실제로 그런 짓을 했다고 하고 지금 혜연 씨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떡해?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제가 이러면서 동생이 여직원한테 무슨 단어를 썼는지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경악을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뭐? 차남이 진짜로 그랬다고? 차남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 맞아? 내가 가서 대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혜연 씨 지금 어디 있어? 제가 휴게실에 있다고 하니까 남편이 거기로 들어가서 여직원이랑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 다음에 휴게실을 빠져나와서 저한테 조용히 다가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송금해줬어. 합의금 2,000을 달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 돈 주니까 여직원이 먼저 소문을 내지 않고 일을 덮어준다고 하더라. 전 그날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죠. 그래서 전 그것 때문에 남편이 하는 말에 군말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무급으로 공장 일을 하고 남편이 저 몰래 땅을 사고 있어도 괜찮았는데요. 그러다 모처럼 쉬는 날이 다가와서 늘어져라 늦잠을 잤어요. 저녁에는 남편이랑 맥주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남편이 이렇게 눈살 찌푸릴 말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재혼한대. 그런데 윤진이가 재혼식 올릴 돈이 없다면서 도와달래.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걸 주려고. 이 말을 들은 순간 바로 결사반대했죠. 왜냐고요? 아가씨가 가족들 몰래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맞받아치고 말았어요. 그거 사실상 내가 받을 돈인데 당신이 모아두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무일푼으로 공장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을 주겠다고? 당신 나한테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제가 그러니까 남편이 말문이 턱 막혔는지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가 예전에 저지른 짓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아가씨가 바람 피우는 거 숨기고 있었으면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었잖아. 서방님이 돈을 한 푼도 안 벌어온다고 하면서 생활고 타령하며 이 돈 빌리고 저 돈 빌렸던 거 기억나? 그 돈도 생활고 때문에 필요한 돈도 아니었던 거 기억하냐고. 사실 바람 피우느라 돈 달라고 한 건데 그것도 안 갚았잖아. 그런데 또 돈을 주겠다고? 아가씨가 이런 전적이 있으니까 제가 당연히 말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제가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내가 번 돈인데 좀 주게 해줘. 당신한테 말도 안 하고 줄 수 있었는데 나름 당신 생각하고 말한 거야.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줘버리면 되는 거였는데 이야기한 거라고. 남편 놈이 여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서 딸처럼 오냐오냐 챙겨주는 편이었거든요. 바깥 양반이 또 이러네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 있죠? 그리고 처남 도와준 걸 생각해봐. 처남이 여직원 건드렸다가 합의금 준 거랑 바람 피운 여동생 도와주는 거랑 뭐가 달라? 와, 남편이 이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이런 식으로 간절하게 말하기도 했어요. 나도 여동생이 잘못한 거 아는데 내 핏줄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 윤진이가 울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매달리는데 어떡해. 그래서 일단 여동생이랑 재혼할 상대를 만난 다음에 돈을 쥐어주면서 제대로 잔소리를 할 거야. 그러면 윤진이도 정신 차릴 거 아니야. 남편이 자기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머리를 부여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채로 계속해서 저희 동생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게다가 처남 대신 송금해준 2천만 원. 그거 그냥 내준 거 아니야. 누가 공짜로 2천을 주겠어. 가족이니까 알아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길래 뜨끔했죠. 동생이 입 싹 닫고 아무렇지도 않게 공장 일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남편한테 미안한 부분이라서 잔뜩 주눅든 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점은 진짜 미안해. 할 말이 없다.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해서 동생한테 말해볼게. 범준이가 못 준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 일이 됐고 해놓고 동생한테 전화해봤는데 돈이 없대요. 아휴, 동생 놈이 진짜 왼수죠. 그런데 남편도 저랑 똑같이 여동생이 왼수처럼 느껴졌나 봐요.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처남이 돈 못 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한테 못 준 임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리 잡히면 꼭 줄게. 이런 이유로 남편이 여동생한테 재혼 자금을 보태준 거예요. 분명히 아가씨도 결혼 생활을 해봐서 부부끼리 상의하고 준 걸로 알 텐데 아가씨가 저한테 고맙다는 전화나 문자도 없더라고요. 울 동생놈도 2천까지 빌려주고 일자리까지 내어준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쌤쌤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남편놈이 동지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공장 일을 하고 돌아와서 지쳐 쓰러져 있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네요.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신입한테 일 가르쳐 놓으면 금방 도망가는데 내 동생이랑 당신 동생까지 말썽이잖아.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동생들이 또 그러면 그때는 봐주지 말게.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면서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몇 개월 뒤에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앉아 있으니까 남편이 슬쩍 옆으로 와서는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보, 내가 무인도를 하나 사놨다고 했잖아. 거기를 예쁘게 꾸며놨거든? 당신이랑 장모님 거기 섬으로 휴가를 보내줄게. 공장 일은 나한테 맡겨놓고 다녀와. 거기 경치도 너무 좋고 바다가 너무 예쁜 것도 모자라 전화까지 터지더라. 남편이 이런 식으로 섬자랑을 막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 있죠. 전 당연히 좋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정엄마도 너무 좋아하셔서 언제 갈 건지 정하자고 하고 짐을 미리 싸두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저랑 엄마가 정해둔 휴가날이 돼서 남편이 알려준 대로 배를 타러 갔어요. 남편이 부탁해놨다는 배를 찾아서 탔는데 선장님이 어리둥절해 하시는 거예요. 선장님이 저희를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시다가 이러시더라고요. 두 모녀가 무인도는 못 타러 가세요? 그 섬에서 불법적으로 뭐를 하는 것 같던데 댁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선장님이 뜬금없이 이러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잔뜩 굳은 채로 이렇게 답했는데요.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기 우리 남편이 산 섬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친정 엄마도 기분 나빠하시면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런 말씀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섬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문이 바다에서 그랬죠. 제가 시민의식이 강한 사람인데 잠입해서 같이 신고를 하게요. 두 분은 가족이니까 그 섬에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미쳤다고 선장 말을 믿겠어요? 그래도 수십 년 산 남편을 더 믿어야죠. 계속해서 유하게 대꾸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엔 이렇게 정색을 했어요. 초면에 별말을 다 하시네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섬에나 내려주세요. 선장님도 소문만 듣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러니까 선장이 뻘쭘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랑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려고 한 말은 아닌가 봐요. 선장이 조금 더 고민해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럼 번호를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뭔 일 있으면 저 부르세요. 경찰보다 제가 더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경찰 부르실 때 저도 같이 부르셔야 해요. 알겠죠? 이러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선장님이 괜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장님이 아니라 제 생각이 틀렸던 거였어요. 섬에 내려서 남편이 지어놓은 집 같은 곳에 들어간 순간 얼어붙고 말았거든요. 세상에, 거기에 웬 외노자들이 2명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특이하게 생긴 고양이가 10마리 정도가 있었어요. 외노자들이 고양이들을 가둬두고 열매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전 그 고양이가 뭔지 알아봤죠.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기도 하고 제가 또 애묘인이거든요. 먹이고 있는 열매 모양을 보니까 혹시 특별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그 사양 고양이인가 싶었어요. 사양 고양이로 만든 커피가 진짜로 비싸고 돈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전에 어떤 책에서 고양이로 고급 커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일단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으면 커피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이 장내에서 발효가 된대요. 이렇게 발효가 된 씨앗은 다시 사양 고양이의 항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출된 씨앗은 물로 깨끗하게 씻은 후 햇빛에 건조해서 말린 다음에 말린 씨앗을 볶으면 고급 루아 커피가 완성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사양 고양이를 직접 본 적이 없긴 했지만 고양이 앞에 커피 열매가 있는 걸 보니까 외노자들이 고급 커피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봤는데요. 어떻게 섬에서 전화를 할 수 있냐 싶으시죠? 섬의 위치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지국의 유무에 따라 전화 신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일부 섬은 통신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전화가 잘 터지지만 다른 섬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로 남편이 남편 섬에서 전화가 잘 터진다고 했고 실제로 저도 전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런 식으로 제가 본 걸 이야기했어요. 여보, 지금 당신 섬에 도착하니까 웬 고양이들이랑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설마 당신 사양 고양이로 루아 커피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거 사양 고양이면 안 돼. 책에서 사양 고양이에 대해 본 적이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사양 고양이의 모든 종이 수입금지 처분된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남편이 아주 뻔뻔하게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당신 고양이 좋아하지 않아? 그게 지금 내가 새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인데 거기서 잘 되는지 지켜보고 있어. 작업반장 노릇하면서 휴양도 해. 그 커피 만드는 거 장모님도 좀 거들라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갈 거니까 쓸데없이 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일하고 있어. 이러고 나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랑 제 친정엄마를 본인이 사놓은 섬으로 휴가를 보내준 게 아니라 일을 시키려고 보낸 거죠. 수십 년 동안 개처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은퇴하고 쉴 나이에 또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잖아요. 거기다 우리 엄마까지? 남편이 괘씸해서 신고를 하기로 다짐했는데요.
아무리 우리 가족이 남편에게 빚을 졌다곤 해도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선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기 전에 그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선장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했죠. 저 멀리서 선장님 배가 보이자마자 엄마랑 저랑 둘이 바다로 뛰어가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랑 우리 엄마가 육지로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육지에 발을 딛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윽박질렀는데요. 나 당신 섬에서 탈출했어. 당신을 동물을 괴롭힌 혐의, 불법 외노자 고용, 불법 건축물 등으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섬에서 어떻게 나간 거냐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이런 식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섬에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오면 안 되지. 당신, 나 안 도와줄 거야? 내가 천암일 덮어줬잖아. 제가 그 말을 듣고 얼척없는 웃음을 흘렸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한 짓을 이렇게 지적해버렸는데요. 근데 그건 지난 일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니놈이 저지른 범죄 행각을 눈 감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게다가 내가 아니고 내 동생놈이 사고친 일이야. 그런데 당신이 저지른 짓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한 거네? 그래서 당신을 신고할 거니까 쓸데없이 태클 걸려고 생각하지 마.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남편놈이 막 비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딨냐 말을 쭉 늘어놓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놈이 사과하든 사정하든 간에 신고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경찰한테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요. 남편이 하루빨리 참교육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질문들을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섬에서 본 것들을 신고한 사람인데요. 이원기 씨가 얼마 전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제 남편이거든요. 혹시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제가 이러니까 경찰이 아, 그분이시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영기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불법 체류자 고용, 불법 건축물을 위반하셨네요. 동물보호법 위반의 경우 사양고양이를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거나 괴롭히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불법 체류자 고용의 경우 업주는 고용기간과 인원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때 남편이 불법 건축물도 지었냐고 물어봤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서류를 넘겨보는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원기 씨가 다른 땅은 사놓고 사양고양이가 있는 그곳은 사지를 않았더라고요. 저희 쪽에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도 없는 땅을 굳이 사서 돈 낭비를 하기 싫었다고 하셨어요. 무인도라서 어차피 아무도 모르고 눈치를 못 채니까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지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경찰에게서 이 말을 전부 다 전해 듣고 감사 인사를 드렸죠. 전화를 끊은 다음에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반대편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려오자마자 이렇게 시비를 걸어버렸는데요. 내가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불법 체류자 고용, 불법 건축물을 위반했다고 하더라?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시던데? 당신 처벌받으면 인생이 아주 망가지겠어? 제가 이러니까 남편놈이 씩씩대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이런 식으로 동생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전화로 또 내 속을 뒤집어놔? 당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배신이야. 내가 당신이랑 처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2천만 원 내놔. 2천만 원! 저한테 사과하고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시모한테 연락을 했죠. 어머님이 여보세요 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남편이 저 몰래 무슨 일을 꾸몄는지 아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까지 섬에 갇혀서 노예가 될 뻔했어요. 남편이 글쎄 저 몰래 섬을 구입한 다음에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봤더니 거기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양고양이로 루아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희도 거기서 머슴처럼 커피나 만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신고해버렸어요. 동물보호법 위반에 불법 체류자 고용, 불법 건축물 위반까지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시모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마침 다 모여 있었나 봐요. 어머님이 당황스러워하면서 쑥덕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모가 시댁 식구들을 대표해서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행여나 네가 오해할까 봐 하는 말인데 우리가 아들 편에 서서 그런 짓을 저지르라고 한 적 없다. 나는 그놈 이미 갱생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어. 그냥 이혼해라. 첫째 놈이나 바람 피우다 이혼해놓고 불륜남이랑 채혼한 막내년이나 둘 다 똑같이 느껴져서 상정할 생각이 없어졌거든. 그렇게 시댁에서는 남편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인 거라고 하면서 남편 꼬리 자르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일을 남편이 혼자서 계획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댁 사람들이 자기도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둘 전화를 바꾸더라고요. 둘째 서방님이 그야말로 경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아유,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저도 형이랑 손절할 거니까 얼른 이혼하세요. 이혼 소송 확실하게 걸어서 위자료랑 양육비 두둑하게 챙기시고요. 서방님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남편 놈이 한 짓을 알고도 묻어두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죠. 심지어 동서도 전화를 바꿔서 남편에게서 얼른 벗어나라고 했어요. 제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리고 한 30분 뒤에 시모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무슨 일로 연락을 주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방금 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아들이 며느리 너를 걸고 넘어지더라. 우리 아들이 우리 집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사돈 양반이를 폭로했어. 사돈 양반이 웬 여직원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합의금 2천만 원을 준 게 사실이니? 그런데 그 여자는 한참 전에 합의금을 받고 조용히 이직을 한 후였거든요. 제가 그 말을 막 하니까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꾸하시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집 사람들이 아들한테 지금 그 여자가 문제냐, 너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망가지게 생겼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도 첫째 아들을 팽시키고 유산도 안 물려주겠다고 했다. 시모가 이러셔서 제 속이 뻥 뚫리는 듯 했죠. 이제 남편 놈이 공장 일도 못하게 된 백수놈이 됐으니 얼른 벗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런 반응을 보여드렸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하고 이혼하려고요. 더 이상 이런 남편과 살 수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닌 저랑 엄마를 섬에 가두려고 한 범죄자잖아요. 제가 이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엄청 위로해 주셨어요. 시모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거든요. 당연히 이해한다. 그동안 잘 버텼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 얼른 이혼해서 남되어 버려라. 며느리 너한테 공장 일 시키고 돈 안 줄 때부터 알아봤다. 멋대로 땅 사서 이상한 야망에 부풀어 올랐을 때부터 알아봤다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일 터지기 전에 월급 제대로 주라고 할 때마다 첫째가 사돈 양반 얘기를 그렇게 꺼내는 거 있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이거 무슨 저희 동생을 거의 무기로 썼더라고요. 심지어 시모가 가슴을 탁탁 치시면서 이런 첨언까지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 보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참 답답하더라. 뭐 저런 놈이 다 있는지 했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나도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며느리 너는 오죽했겠니? 아휴, 불쌍한 것. 아들한테 제대로 복수해주고 얼른 탈출하거라. 어머님이 이래주셔서 마음이 찡했죠. 저도 시모 말에 동감하면서 이렇게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네, 어머님 말이 맞아요. 남편만 아니면 우리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정말 잘 살았을 텐데. 이혼 절차 밟을 테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남편의 복수는 수월하게 진행됐어요. 남편의 범죄가 입증된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변호사랑 같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남편도 변호사랑 같이 있었는데 얼굴이 엄청나게 창백해 보이고 초췌해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판사가 들어오면서 모두가 일어섰고 곧이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때 판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김지혜 씨? 남편분이 휴가를 빙자해서 섬으로 부른 다음에 감금을 시도했다고 하던데 이혼 사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가 이러니까 남편이랑 남편 변호사 표정이 단번에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죠. 네, 남편이 저한테 공장 일을 시키면서 돈을 주지 않았고 상의도 안 하고 땅을 샀는데요.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저랑 엄마를 휴가 보내준다고 해놓고 섬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섬에 사양 고양이 같은 걸 키우고 있었어요. 저랑 제 엄마를 휴가 보내준 게 아니라 노예처럼 루아커피 제조하면서 일 시키려고 보낸 거였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가족의 신뢰가 깨졌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취급까지 받으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남편한테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큰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끝까지 착한 척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욱하고 있는데 다행히 판사가 나서서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줬어요. 이원기 씨의 행위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며 가정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김지혜 씨의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계속됐고 변호사들이 각자 주장을 펼쳤는데요. 남편 변호사가 남편이 저지른 범죄가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제 변호사가 가족을 위한 거면 휴가를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섬에 가뒀겠냐고 하면서 그 행위가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지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남편 변호사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더라고요. 남편 변호사는 포기한 눈치였고 남편은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판사가 이렇게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잠시 휴정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법정으로 갔더니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죠. 윤지혜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윤지혜 씨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판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긴 싸움의 끝에 정의가 실현된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먼저 법정을 나서며 변호사와 수고했다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받은 다음에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전 남편 신고한 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경찰한테 전화를 해봤는데요. 거기서 경찰이 제게 이런 쇼킹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원기 씨를 조사해봤는데 이원기 씨가 사양고양이라고 데리고 왔던 애들이 루아커피를 만들 수 없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이원기 씨가 아주 비싸게 들여온 고양이인데 어떻게 가짜일 수 있냐고 하면서 울먹거리더라고요. 그 외의 정황은 모두 다 사실로 판단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전 남편 놈이 같은 사양고양이라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나 봐요. 멍청한 놈이죠. 친절하게 조사 결과를 알려준 경찰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저한테 위자료를 내고 벌금을 내서 돈이 다 떨어졌나 봐요. 우리 집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여보, 사실 내가 당신 몰래 사온 사양고양이가 정말 비쌌거든. 거기에 위자료 내고 벌금 내느라 빈털터리가 됐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집이라도 주면 안 될까? 당신은 친정집이라도 있잖아. 난 우리 엄마 아빠 집도 못 가게 생겼어. 하긴 절 무급으로 부려먹으면서 모아둔 돈으로 무인도 땅 사보고 다른 땅도 사보고 고양이까지 샀으니 돈이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재산 분할할 때 집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럴 줄 알고 계약서까지 받아둬서 그거 보여주면서 이랬죠. 당신이 위자료 깎아달라고 계약서 썼잖아. 당신이랑 내가 살던 집을 내 명의로 바꾸고 전부 다 주기로 해놓고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이미 당신이 사인까지 했으니까 못 줘. 내가 이 집에 사는 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제가 이러니까 전 남편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 이런 식으로 이전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안 돼. 우리 집 식구들이 내가 저지른 짓을 알고 전부 다 연락처를 차단했어. 내가 섬에 가 있는다고 가족끼리 하는 공장 일을 안 하고 돈만 받아가니까 식구들이 열받아 있었나 봐. 식구들이 일을 안 했으니까 돈을 안 준다고 했었거든. 내가 그때 지랄 발광을 떨어대서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그런가
내가 얼마 전에 부모님 집으로 찾아가서 빌어봤거든? 근데 현관문도 안 열어주더라. 전 남편이 공장 일은 안 하고 성 꾸민다고 섬에 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이전 시댁 식구들이 이번 기회에 옳다구나 하고 전 남편이랑 손절을 해버린 것 같았어요. 어쩐지 제가 전화했을 때 쑥덕거리면서 이참에 이혼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전 남편이 많은 짓거리를 했던 거죠. 전 남편이 제발 용서해달라고 또 제게 빌고 있길래 그 팔을 쳐내면서 제가 이렇게 악을 질렀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알고 있어. 가족들한테 그런 짓을 하면 니같이 되는 거야. 이번 기회에 평생 뉘우치고 있으라고. 그리고 나서 현관문을 확 열어젖힌 다음에 전 남편을 밀쳐냈어요. 인정사정 없이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전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걱정도 안 해도 됐어요. 전 남편이 짐을 빼자마자 제가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꿨거든요. 이후로 전 남편이 초인종을 누르든 현관문을 두드리든 신경 쓰지 않았죠. 제가 그러니까 전 남편이 포기하고 가버리더니 전화나 문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전 남편과 제대로 이혼한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드디어 마음 편하게 쉬면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봤는데요. 여러분도 저처럼 갑작스럽게 휘몰아친 불행 때문에 억울해하고 계시나요? 인생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불행이 찾아왔을 때 현실을 부정하면 오히려 슬픔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만 하신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실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힘이 드신다면 그때마다 이렇게 제 사연글을 들어보시길 바랄게요.